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말하는 물고기 중국 민화입니다. 자, 여러분, 옛날 아주 먼 옛날, 그러니까 여러분의 증조부님이 태어나시기 훨씬 전 이야기인데요. 영원한 행복마을이라는 곳에 리와 싱이라는 두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정말 둘도 없는 친구였고, 한 집에서 같이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원한 행복마을에 오기 전에 무려 20년 넘게 고위 관리를 하면서 사람들을 아주 가혹하게 다뤘다고 해요. 그래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모두가 이 두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했죠. 하지만 이 악당들은 부자 상인들을 털고 가난한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렇게 부정하게 번 돈으로 편하게 살기 위해서 영원한 행복마을로 온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여기서는 다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었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여기서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멸시받거나 비난받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좋은 집을 사서 아주 멋지게 꾸몄어요. 벽에는 좋은 글귀가 적힌 두루마리와 유명 화가들의 그림을 걸어 놓았죠. 집 밖에는 예쁜 꽃과 새들로 가득한 정원이 있었고, 호랑이나 다른 야생 동물처럼 기묘하게 뒤틀린 가지를 가진 나무들도 아주 많았어요. 리와 싱은 심심할 때마다 마을의 부자들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식사 후에는 가끔 마을 목수가 만든 투박한 배를 타고 자기 집 한가운데 있는 작은 호수에 나가서 노를 젓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작은 배 위에서 사람들이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때는 모자를 쓰기 훨씬 전이었어요. 적어도 영원한 행복마을에서는 말이에요. 그때 리 씨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엔 열이 심하게 나기 시작했죠. 뱀피에 사슴뿔 가루를 섞은 걸 주면 나을 겁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의사는 아주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었죠. 그는 커다란 안경 너머로 리 씨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리 씨의 시종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는 초조한 듯 긴 손톱을 꺾으며 말했어요. 무엇보다도 절대 혼자 두지 마세요. 언제든 미쳐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할지 장담할 수 없어요. 지금 상태는 아기보다도 분별력이 없답니다. 의사 말에 리 씨는 정말 화가 났지만 머리가 너무 뜨거워서 대답할 힘조차 없었어요. 결국 열에 시달리다 잠이 들었죠. 그러자마자 충실한 하인은 배가 고팠던지 방을 뛰쳐나가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답니다. 리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어요. 겨우 10분밖에 못 잤는데 말이죠. 물. 그는 신음하며 말했어요. 차가운 물로 머리 좀 씻겨줘.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 하지만 아무도 대답이 없었어요. 하인들은 동료들과 재미있게 식사 중이었거든요. 공기. 리 씨는 비단 셔츠 깃을 잡아당기며 신음했어요. 물이 너무 마시고 싶어 죽겠어. 공기도 너무 부족하고 이타는 듯한 더위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아. 불의 신조차 상상 못할 만큼 더워. 왕. 그는 힘없이 손뼉을 치며 하인을 불렀어요. 공기와 물.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결국 절망에서 오는 힘으로 리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문 쪽으로 향했어요. 포장된 안뜰로 나가 잠시 망설이다가 안뜰을 가로질러 정원으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로 들어섰죠. 아무도 아픈 사람 신경 안 쓰네. 그는 혼잣말을 했어요. 내 좋은 친구 싱은 지금도 하인이 옆에서 부채질해주고 얼음 덩어리를 머리맡에 놓아주면서 낮잠을 즐기고 있겠지. 내가 열병으로 죽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 분명 내 재산을 다 상속받을 생각이나 하고 있겠지. 내 하인들은 또 어떻고. 저 망나니 하인은 10년 동안 내 밑에서 살면서 점점 더 게을러지기만 해. 내가 죽든 말든 그게 무슨 신경이나 쓰겠어. 싱의 하인들이 자기 할 일을 만들어줄 테니 지금보다 더 할 일이 없어지겠지. 물. 빨리 몸을 담글 곳을 찾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며 그는 정원 한쪽 수문을 통해 흘러들어 큰 연못으로 이어지는 작은 시냇물 2개에 도착했어요. 리는 시냇가에 몸을 던지고 시원한 물에 손과 손목을 담갔죠. 얼마나 시원하던지. 온몸을 담글 수 있을 만큼 깊기만 했다면 얼마나 기꺼이 몸을 담그고 그 상쾌함을 만끽했을까 싶었어요. 그는 한참 동안 땅바닥에 누워 의사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것을 기뻐했어요. 그러다 열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자 그는 결연한 외침과 함께 벌떡 일어섰죠. 뭘 기다리고 있는 거지. 해낼 거야. 날 막을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하면 내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연못에 머리부터 뛰어들겠어. 물가 근처는 깊지 않으니 수영을 못하더라도 익사할 일은 없을 거야. 분명히 기력과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거야. 그는 작은 시냇물을 따라 서둘러 걸어갔어요. 연못의 더 깊은 물에 닿고 싶은 마음에 거에 뛰다시피 했죠. 마치 주인의 눈을 피해 금지된 곳에서 뛰어노는 어린 강아지 같았어요. 어라! 하인이 부르는 소리인가? 왕은 주인의 부재를 알아차린 건가? 그가 경보를 울리면 온 마을이 열병에 걸린 환자를 찾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룰까? 리는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며 옷을 입은 채로 연못의 고요한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푸젠성 해안가에서 자란 리는 수영을 아주 잘했거든요. 그는 마음껏 물속으로 잠수하고 첨벙거리며 헤엄치다가 수면 위로 떠올랐죠. 어린 시절이 생각나네 그는 외쳤어요. 왜 수영이 유행이 아닐까? 난 항상 물속에서 살고 싶은데 어떤 사람들은 발이 젖는 것조차 고양이처럼 두려워해. 난 여기 영원히 머물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텐데. 그래, 알았지? 바로 그의 아래에서 신 목소리가 낄낄거렸고 곧이어 쌕쌕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큰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리 씨는 화살에 맞은 듯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지만 아래에 있는 뚱뚱하고 흉측한 괴물을 보자 두려움은 분노로 바뀌었죠. 이봐, 사람을 이렇게 놀라게 하다니. 경전에서 그런 무례함을 어떻게 벌하는지 몰라? 거대한 물고기는 더욱 크게 웃었어요. 내가 고전 수업 들을 시간이 언제 있겠어. 너 때문에 웃다가 눈물이 나네. 하지만 내 질문에 대답해야지. 리 씨는 마치 사소한 죄를 저지른 불쌍한 피고인을 재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잠시 잊은 듯 점점 더 집요하게 소리쳤어요. 웃었지. 당장 말해봐. 자네가 그렇게 건방진 녀석이니. 다른 쪽이 으르렁거렸어요. 내가 말해주지. 자칭 인간, 세상에서 가장 문명화된 존재라 부르는 자네 같은 어색한 생물들은 언제나 어떤 일을 하는 방법을 이제 막 알아냈을 뿐인데도 그 일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당신은 섬나라의 난쟁이들, 즉 일본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리 씨가 말을 끊으며 말했어요. 우리 중국인들은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저 사람 말 좀 들어봐. 물고기가 낄낄거리며 말했어요. 세상에 물속에 영원히 있고 싶다고. 물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 수영할 장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았잖아. 만약 정말 여기서 영원히 살게 된다면 뭘 할 건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리 씨는 너무 화가 나서 자신도 모르게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허우적거리고 있군. 상대방이 반박했어요. 내가 수영하는 거 안 보여. 내 그 큰 눈은 유리로 만들어진 거야. 그래, 내 모습이 다 보여. 물고기가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바로 그거야. 너무 잘 보여. 넌 마치 진흙탕에서 뒹구는 물소처럼 어색하게 이리저리 굴러다니잖아. 리는 평소 자신을 수상 스포츠 전문가라고 여겼지만 이때쯤엔 분노로 말문이 막혔고 그저 가라앉지 않을 만큼의 힘으로 간신히 노를 저어 빙빙 돌 뿐이었어요. 게다가 물고기는 상대방이 화를 내는 것을 보며 점점 더 차분해지며 말을 이었어요. 너는 숨쉬는 방식이 아주 형편없어. 내 생각이 맞다면 이 연못 바닥에서 너는 야자수 꼭대기에 있는 나보다 훨씬 더 비참한 처지가 될 거야. 굶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먹을 것을 구할 때마다 땅 위로 펄쩍 뛰어올라야 한다면 편할 것 같아.
그런데도 사람이면서 물고기에게 맞는 먹이를 먹는 것에 만족할 것 같냐? 수중 무리에 합류한다면 만족할 만한 특징이 하나도 없잖아. 내 옷도 봐. 물에 젖어서 무겁잖아. 추위와 질병으로부터 너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니. 자연은 너에게 비늘을 주는 걸 잊었군. 자, 이제 농담 하나 할 테니 꼭 웃어. 물고기는 식료품점과 같아. 항상 비늘로 평가받지. 너에게는 비늘 하나 없는데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겠어? 봐봐. 요점이 맞지. 자연은 너에게 피부를 주었지만 손가락과 발가락 끝을 제외하고는 겉껍질을 주지 않았어. 이제 왜 내가 내 생각을 터무니없다고 여기는지 알겠지? 과연 최근 심한 고열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리 씨는 완전히 마음이 식어 있었다. 그는 전에는 남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불이익을 가져오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었다. 이 우연한 만남을 기회 삼아 그에게서 자신이 남자라고 부르는 그 비참한 짐을 벗어 던지고 물고기만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얻는 방법을 알아내보는 건 어떨까? 그렇다면 당신은 정말로 당신의 운명에 만족하십니까? 그는 마침내 물었다. 남자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없습니까? 사나이. 다른 한 마리가 꼬리로 물을 후려치며 우렁차게 외쳤다. 어떻게 감히 그런 수치스러운 변화를 제안할 수 있단 말인가? 내 신분을 모르나? 이봐, 자네는 내가 왕의 총애를 받는 조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리 씨가 나지막이 말했다. 나리께서 주인님께 저에 대해 좋은 말씀 한 번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인님께서 저를 물고기로 변신시켜서 신하로 받아주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물론이지. 상대방이 대답했다. 왕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내 군주께서 위대한 물의 용에 충실한 후손이시며 그렇기에 결코 죽지 않고 일본의 왕가처럼 영원히 살아가실 것을 모르느냐? 리 씨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천자께서도 그토록 오랜 세월을 사시지는 못하셨습니다. 네, 저는 당신의 스승님을 따를 수만 있다면 제 재산이라도 내놓겠습니다. 그럼 따라와. 다른 한 사람이 웃으며 말했고 그가 가는 속도에 맞춰 주변 3m 반경의 물이 시시 소리를 내며 끌어올랐다. 리 씨는 따라잡으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자신이 수영을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는 이제야 자신의 착각을 깨달았고 남아있던 자존심마저 산산조각이 났다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는 정중하게 외쳤다. 부디 제가 그저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상대방이 대답했다. 방금 전에 그 이야기를 나눴는데 깜빡 잊다니 제가 바보 같았습니다. 곧 그들은 연못 건너편의 아늑한 만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리 씨는 거대한 잉어가 얕은 웅덩이에 한가롭게 떠다니며 커다란 꼬리를 나른하게 흔들거나 지느러미를 자랑스럽게 좌우로 펄럭이는 모습을 보았다. 시종들은 주인의 사소한 명령이라도 따를 준비를 하며 이리저리 분주했다. 그중 한 명이 화려한 붉은색 왕실 예복을 입고 고개를 휙 돌려 리 씨를 아련 장소로 안내하는 왕의 조카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렸다. 얘야, 여기 누구 데리고 왔느냐? 군주가 말을 시작하자 조카는 이상한 요청을 설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불안하게 지느러미를 앞뒤로 움직였다. 요즘 이상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같구나. 폐하, 그저 가난한 사람일 뿐입니다. 폐하의 은혜로운 호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사람이 물고기에게 부탁을 할 때 그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기는 어렵다. 그는 종종 귀족적인 요리를 찾는다. 그의 식탁에 올려놓기 위해. 왕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했다. 그런데도 조카야, 자네는 이 사람이 정말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 사이에 첩자로 들어온 게 아니라고 생각하나? 친구가 대답하기도 전에 리 씨는 얕은 물속 이염 있는 잉어 앞에 무릎을 꿇고 3번 절을 올렸다. 그의 얼굴은 연못 바닥의 진흙으로 범벅이 되었다. 폐하,
저는 그저 폐하의 은혜를 구하는 보잘것없는 인간일 뿐입니다. 부디 저를 폐하의 물고기 무리에 받아주신다면 저는 영원히 폐하의 열렬한 숭배자이자 비굴한 노예가 되겠습니다. 정말이지, 저 친구는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군. 왕은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비록 그 요청이 내가 들어본 것 중 가장 이상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군. 하지만 먼저 절하는 것을 그만두시오. 자네가 일으키는 진흙탕 싸움은 상어의 왕궁을 뒤덮을 만큼 심각하오. 불쌍한 리는 군주의 꾸지람에 얼굴을 붉히며 자신의 요청에 대한 답을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좋다, 그렇게 하겠다. 왕은 충동적으로 외쳤다.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트라우트경, 왕은 신하 한 명에게 몸을 돌려 말했다. 이 아심찬 자에게 딱 맞는 크기의 생선 가죽을 가져오너라. 말하자마자 곧바로 실행에 옮겨졌다. 물고기 가죽이 리 씨의 머리에 씌워지자 그의 온몸은 비늘로 덮인 껍질 속에 포근하게 감싸였다. 팔만은 드러나 있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리 씨는 온몸에 날카로운 고통을 느꼈다. 팔은 오그라들기 시작했고 손은 조금씩 변해 마치 왕의 지느러미처럼 멋진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다리와 발은 갑자기 서로 달라붙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떼어낼 수 없게 되었다. 아, 그는 생각했다. 이제 발버둥 칠 수 없겠군. 내 발가락이 훌륭한 꼬리로 변했으니. 그렇게 서두르지 마시오. 리가 왕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새 지느러미를 시험해보러 가려 하자 왕은 웃으며 말했다. 친구여, 그렇게 서두르지 마시오. 떠나기 전에 충고 하나 해두는 게 좋겠소. 그렇지 않으면 내 새로운 능력이 운 좋은 어부의 낚싯바늘에 걸려 연못의 상품으로 전락할지도 모르오. 존귀하신 분의 충고를 기꺼이 듣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미천한 종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다 민달팽이에게 진주와 같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저도 한때는 사람이었기에 그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쓰는 단순한 속임수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확신하지 마시오. 배고픈 잉어는 종종 위험에 빠진다는 말이 있어. 우리 현자 중 한 분께서도 현명하게 말씀하셨지. 2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오. 첫째, 절대 매달린 벌레를 먹지 마시오.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그 안에는 무시무시한 낚싯바늘이 숨어 있을 것이오. 둘째, 그물이 보이면 번개처럼 반대 방향으로 헤엄쳐 가시오. 자, 이제 왕실 식료품 저장실에서 첫 식사를 대접해드리겠지만 그 후로는 물속 세상의 다른 자존심 있는 시민들처럼 스스로 사냥을 해야 하오. 리는 달팽이 몇 마리를 먹고 후식으로 싱싱한 벌레 1마리를 먹은 후 왕과 왕의 조카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고 꼬리와 지느러미를 시험해보기 위해 물속으로 들어갔다. 처음에는 제대로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았다. 평소 다리로 하던 것보다 조금 더 세게 꼬리를 휘두르면 마치 살아있는 팽이처럼 물속에서 빙글빙글 돌았고 지느러미를 아주 살짝만 움직여도 물고기치고는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등 뒤로 넘어졌다. 제대로 된 동작을 익히는 데는 몇 시간 동안 끊임없이 연습해야 했다. 그러고 나서는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물속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쉬운 일이었다. 아, 물은 너무나 시원하고 기분 좋았다. 시인들이 노래하는 그 영원한 삶을 나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행복에 겨워 중얼거렸다. 몇 시간이 흐른 후 마침내 리는 피곤하지는 않았지만 배가 고프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해야 할까? 아, 내 친절한 조카에게 간단한 질문 몇 가지를 하지 않았을까? 영주님이 아침 식사를 잘 해결하는 방법을 얼마나 쉽게 알려줄 수 있었을까? 하지만 그런 조언 없이는 고래가 헤엄쳐야 할 만큼 힘든 일이었다. 그는 깊고 잔잔한 물속으로 진흙투성이 해안가로 자갈 바닥으로 이리저리 헤엄쳐 내려갔다. 끊임없이 먹음직스러운 벌레를 찾아 헤맸다. 갈대와 수련 사이로 잠수하고 연잎 사이로 코를 들이밀어 보았다. 하지만 모두 허사였다.
그의 간절한 눈을 즐겁게 해줄 파리나 벌레 한 마리도 없었다. 또 1시간이 천천히 흘러갔고 그의 배고픔은 점점 더 심해졌다. 물고기 신이자 위대한 용인 그가 그의 욱신거리는 배를 채워줄 작은 한 조각이라도 주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특히 이제 물고기가 된 그는 강행군하는 굶주린 병사들처럼 허리띠를 조일 방법도 없는데 말이다. 리는 더 이상 꼬리를 움직일 힘이 없다고 곧 연못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던 바로 그 순간 우연히 고개를 들어보니 세상에 코바로 2몇 센티미터쯤의 맛있는 붉은 벌레 한 마리가 매달려 있는 것이 보였다. 그 광경은 지친 지느러미와 꼬리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그 맛있는 벌레를 입에 넣을 수 있었을 텐데 아뿔싸. 전날 위대한 잉어왕이 해줬던 충고가 떠올랐다.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안에는 끔찍한 낚싯바늘이 있을 거야. 리는 순간 망설였다. 벌레가 반쯤 벌린 입 가까이로 조금 더 다가왔다. 얼마나 유혹적인가. 죽어가는 물고기에게 낚싯바늘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 겁쟁이가 되어야 하는가. 어쩌면 이 벌레는 예의였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뭐든 간에 사실 리 씨처럼 곤경에 처한 물고기가 조언을 따르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심지어 진짜 왕의 조언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퍽. 입에 넣었다. 아, 부드러운 한 입거리여. 왕이 탐낼 만한 맛이군. 이제 그는 지혜로운 말에 웃음을 터뜨릴 수 있고 눈앞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으악. 이상한 느낌은 뭐지? 아. 치명적인 낚싯바늘이었다. 불쌍한 리는 온 힘을 다해 몸을 핵 움직이고 100번이고 비틀며 입천장에 박힌 잔인한 가시를 빼내려 했었다. 이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기엔 너무 늦었다. 차라리 시원한 연못 바닥에서 굶어 죽는 게 나았을 것이다. 불쌍한 어부에게 끌려나와 북적이는 세상의 밝은 햇살 속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말이다. 그는 점점 수면에 가까워졌다. 발버둥 칠수록 가시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마침내 물보라를 일으키며 그는 긴 낚싯줄 끝에 매달려 허공에 붕 떠 있었다. 무언가 부서지듯 그는 납작한 바닥에 배 위로 떨어졌고 작은 물고기 몇 마리 위로 떨어졌다. 아, 잉어다. 익숙한 목소리가 즐겁게 외쳤다. 이번 달 동안 잡은 물고기 중 제일 크아. 운이 좋군. 그것은 영원한 행복마을의 이 씨가 부임한 이후로 그의 식탁에 생선을 공급해온 늙은 어부창의 목소리였다. 간단히 설명만 하면 이 씨는 다시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더 이상 그를 낚는 가시는 없을 것이다. 도망친 물고기는 낚싯바늘을 두려워하는 법이다. 창,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시작했다. 정말이지, 당장 나를 배 밖으로 던져버려야 해. 모르겠어. 난 내 스승인 리 선생이야. 자, 어서 서둘러. 이번 한 번만은 내 실수를 용서해 줄게. 넌 당연히 알 길이 없었으니까. 빨리. 하지만 창은 사납게 낚싯바늘을 리의 입에서 뽑아내고는 윤기가 흐르는 물고기 더미를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이 잡은 물고기를 자랑스럽게 여기고는 얼마를 받아야 할지 생각했다. 창은 어릴 적부터 기가 먹었기에 리 씨의 말을 전혀 듣지 못했다. 빨리, 빨리,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불쌍한 리는 신음하며 어부의 고충을 떠올렸다. 그 무렵 그들은 해안에 도착했고 리는 다른 희생자들과 함께 갑자기 등나무 바구니에 던져졌다. 아, 그 육지 여정의 공포는 얼마나 끔찍했던가. 촘촘하게 짜인 바구니 안에는 물이 아주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숨쉬는 것조차 버거웠다. 정말 기쁜 일이었다. 집문 앞에서 절친한 친구 싱이 막 나오는 걸 봤거든. 싱, 그는 목청껏 소리쳤다. 도와줘, 도와줘. 저 거북이 자식이 날 죽이려고 해. 날 여기 물고기들이랑 같이 가둬놨는데 내가 걔 주인 리인 줄도 모르는 것 같아. 제발 날 호수로 데려가서 던져버리라고 해줘. 거기 시원하고 난 육지보다 물속 생활이 훨씬 좋거든.
리는 싱의 대답을 듣기 위해 잠시 말을 멈췄지만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존경하는 선생님, 제가 잡은 물고기를 좀 보시겠습니까? 늙은 창이 싱에게 말했다. 이것은 제철 최고의 물고기입니다. 선생님과 제 존경하는 스승이신 리 선생께서 드시도록 제가 잡아왔습니다. 잉어는 리 선생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별미입니다. 정말 친절하시군요, 장씨. 하지만 불쌍한 리 씨는 당분간 생선을 드시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고열이 심하시거든요. 바로 그게 당신들 착각이에요. 리는 바구니에서 온 힘을 다해 펄쩍펄쩍 뛰며 소리쳤다. 추위에 죽을 것 같아요. 옛 친구를 못 알아보겠어요. 이 곤경에서 저를 구해주시면 수고비로 제 돈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봐, 저게 뭐야? 싱은 늘 그렇듯 돈이라는 단어에 이끌려 물었다. 공자 말이 떠오르네. 마치 잉어가 말하는 것 같아. 뭐라고? 말하는 물고기라고. 장이 웃으며 말했다. 주인님, 제가 거의 6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물고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말하는 새나 짐승은 있을 수 있지만 말하는 물고기라니 누가 들어본 적이나 있겠습니까? 아니, 주인님께서 잘못 들으신 게 분명합니다. 이 잉어를 부엌으로 데려가면 모두가 깜짝 놀랄 겁니다. 요리사도 이런 물고기는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주인님, 이 물고기를 드실 때쯤이면 배가 고프실 겁니다. 리 선생이 주인님께서 드시는 걸 도와드리지 못한 게 참 아쉽군요. 내가 나 자신을 잡아먹도록 도와달라는 거냐? 물 부족으로 거의 죽어가는 불쌍한 리는 투덜거렸다. 날 식인종이나 다른 야만인으로 착각하는 모양이군. 늙은 창은 이제 집 주위를 돌아 하인들의 숙소로 가서 요리사를 불러낸 후 불쌍한 리를 꼬리로 들어 올려 요리사가 살펴보게 했다. 리는 온 힘을 다해 몸을 빼내 충실한 요리사의 발치에 쓰러졌다. 살려줘, 살려줘. 그는 절망의 찬 목소리로 외쳤다. 이 불쌍한 장은 기가 먹어서 내가 주인인 리 선생인 줄도 몰라. 내 물고기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아. 제발 나를 연못으로 데려가 풀어줘. 그러면 평생 연금을 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여줄게. 내 말만 듣고 복종해줘. 들어줘. 사랑하는 요리사, 들어줘. 저 녀석이 말하는 것 같군. 요리사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런 기적은 있을 수 없어. 무지한 노파들이나 외국인들만이 물고기가 말할 수 있다고 믿겠지. 그리고는 옛 주인의 꼬리를 잡고 탁자 위로 던져 올린 다음 칼을 집어들고 돌에 갈아 날카롭게 만들기 시작했다. 오, 리는 비명을 질렀다. 당신은 내게 칼을 꽂을 거야. 내 아름답고 윤기 나는 비늘을 긁어낼 거야. 내 사랑스러운 새 지느러미를 뜯어낼 거야. 당신은 당신의 늙은 주인을 죽일 거야. 이제 오래 떠들지 못할 걸세. 요리사가 으르렁거렸다. 칼로 몇 가지 묘기를 보여주지. 그렇게 말하며 그는 온 힘을 다해 칼을 떨고 있는 희생자의 몸속 깊숙이 찔러 넣었다. 리 씨는 공포와 절망에 찬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열은 내렸지만 꿈속에서 자신에게 닥친 끔찍한 죽음을 떠올리자 온몸이 두려움에 떨렸다. 부처님 덕분에 나는 물고기가 아니게 되었어. 그는 기쁨의 찬 목소리로 외쳤다. 이제 내일 싱 선생이 손님들을 초대한 잔치를 마음껏 즐길 수 있겠군. 그런데 이제 그 늙은 어부의 귀한 잉어를 먹을 수 있게 되었는데 잉어가 다시 내 모습으로 변해버렸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하루 종일 꿈을 꿔도 괜찮을 것 같아. 이번 이야기는 대나무와 거북이 중국 민화입니다. 자, 여기 시릉이라는 곳에 아주 신기한 일이 있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많은 관광객들이 시릉의 유명한 곳들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거대한 석상들이 늘어선 성스러운 길을 막 지나가려는데 갑자기 12살짜리 꼬마 대나무가 자기 집에서 뛰쳐나온 거예요. 아버지가 관리인인데 관광객들을 따라가는 행렬을 구경하려고 말이죠. 대나무는 명절에도 이렇게 멋진 행렬은 본 적이 없었대요. 불타는 듯한 색깔의 옷을 입은 가마열대,
자랑스럽게 앞장서서 들고 있는 긴 손잡이의 붉은 우산 10개, 그리고 길게 늘어선 기마병들까지. 그렇게 화려한 행렬이 지나가고 나니까 대나무는 관광객들이 사원에서 사원으로, 무덤에서 무덤으로 이동하는 걸 따라갈 수가 없어서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뒀었거든요. 대나무야, 만약 내가 따라가면 사람들이 널 거지로 볼 거야. 아버지가 딱 잘라 말했죠. 내가 거지 되면 아빠도 거지 되는 거야. 왕릉 주변에는 거지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대나무는 부자들을 따라다니며 구경하는 즐거움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친구들이 귀족들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걸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날, 마지막 기수가 삼나무 숲 사이로 사라지자마자 대나무는 우연히 아버지가 관리하는 작은 사찰 건물 중 하나를 올려다봤어요. 바로 아까 관광객들이 구경했던 곳이었죠. 혹시 눈이 잘못된 건가 싶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잊고 있었던 커다란 철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마치 대나무를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는 것 같았어요. 대나무는 너무 신나서 저를 향해 달려갔어요. 얼마나 자주 창살에 머리를 대고 어두운 안을 들여다보며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바랐던가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그 소원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어요. 거의 매일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높은 방 중앙에 서서 천장까지 닿을 듯 말 듯한 한자로 뒤덮인 거대한 돌기둥, 바로 비석을 바라봤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비석 아래에 있는 거대한 거북이였어요. 그 거북이 등에 비석이 얹어 있었던 거죠. 중국에는 그런 비석들도 많고 돌을 짊어지고 묵묵히 서 있는 거북이들도 많지만 대나무가 본 건 정말 처음이었어요. 서릉숲 밖으로 나가본 적도 없고 당연히 바깥 세상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러니 거북이랑 비석이 늘 궁금했던 것도 당연하겠죠. 대나무는 아버지한테 그 수수께끼를 풀어달라고 졸랐어요. 왜 거북이가 있는 거예요? 사자나 코끼리는 안 되나요? 공원에서 사자랑 코끼리 돌 조각을 본 적이 있었는데 거북이보다 훨씬 더 등을 싣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냥 관습일 뿐이란다. 아버지는 대나무가 질문할 때마다 늘 하던 대로 그냥 관습이지 라고 대답했어요. 소녀는 그 이유를 짐작해보려 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제 세상에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바로 그 거북이 방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분명 안으로 들어가면 어린 시절의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대나무는 누군가 열린 문을 발견하고 자기가 들어가기 전에 닫아버릴까 봐 매순간 조마조마하며 문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거대한 거북이 바로 앞에 다다르자 먼지가 1인치 두께로 쌓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죠. 얼굴에는 얼룩이 져있고 옷도 엉망이었지만 대나무는 그런 사소한 건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잠시 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누워 있었죠.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리자 그는 흉측한 돌 괴물 아래로 기어들어가 좁은 은신처의 쥐처럼 미동도 없이 웅크렸어요. 저기, 굵은 목소리가 말했어요.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먼지를 일으키다니.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목 졸릴지도 몰라. 거북이가 말하는 것 같았지만 대나무의 아버지는 거북이는 살아있지 않다고 늘 말해주곤 했거든요. 소녀는 너무 무서워서 일어나 도망칠 엄두도 못 내고 잠시 떨고 있었어요. 그렇게 흔들어봤자 소용없단다. 얘야, 목소리가 조금 더 다정하게 이어졌어요. 아마 모든 남자애들은 다 똑같겠지. 쓸데없이 먼지나 일으키고 다니는 놈들 말이야. 그는 신목소리로 껄껄 웃으며 말을 마쳤고 소녀는 그가 웃는 것을 보고는 신기한 듯 그 이상한 생명체를 올려다봤어요. 저는 아기는 없었어요. 아이가 마침내 말했어요. 그냥 당신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 그거였군요. 참 이상하네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제 등에 있는 명판을 쳐다보기만 해요. 가끔은 거기에 적힌 죽은 황제들과 그들의 칭호에 대한 행설수설을 소리내어 읽기도 하지만 정작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제 아버지는 세상을 창조한 4명의 위대한 인물 중 한 분이었는데 말이죠. 대나무의 눈이 놀라움으로 빛났어요. 뭐라고? 내 아버지가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했다고?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제 아버지는 아니지만 할아버지 중 한 분이시죠. 결국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저기 목소리가 들려요. 간수가 돌아오고 있어요. 얼른 달려가서 저 문들을 닫아요. 그래야 간수가 문이 잠기지 않은 걸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간수가 지나갈 때까지 저기 구석에 숨어 있으세요. 제가 할 말이 더 있어요. 대나무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 무거운 문을 제자리에 닫는데 온 힘을 다해야 했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손자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그는 자신이 아주 중요한 존재라고 느꼈어요. 이 방문이 시작과 동시에 끝나버린다면 정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의 아버지와 다른 경비원들은 세상을 떠났고 무거운 자물쇠가 평소처럼 잠겨있지 않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어요. 그들은 방금 세상을 떠난 위대한 인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주 행복해 보였고 손에 든 동전을 딸랑거리고 있었죠. 얘야, 사람들의 목소리가 잦아들고 대나무가 구석에서 나오자 돌거북이가 말했어요. 내 생각에 내가 내 일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구나. 나는 여행을 좋아하는데도 100년 동안 이 돌덩이를 떠받치고 있었단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밤낮으로 이 자리를 어떻게든 내려놓을 방법을 생각해왔지. 명예로운 일일지는 몰라도 내 생각에도 그다지 유쾌한 일은 아니었을 거야. 허리 통증이 있으실 것 같네요. 대나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허리 통증. 글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허리, 목, 다리, 눈, 온몸이 쑤시고 아파요. 자유를 갈망하는 거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발을 구르고 이 기념비를 무너뜨렸다고 해도 저 철창을 뚫고 나갈 방법은 없었을 겁니다. 그는 문 쪽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해해. 대나무는 옛 친구를 안쓰럽게 여기기 시작하며 동의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여기 있으니 좋은 계획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경비병들이 문을 잠그는 걸 잊었더군요. 오늘 밤 제가 자유를 얻는 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문을 열어주시면 저는 걸어 나가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하지만 만약 그들이 아버지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당신이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버지는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 오늘 밤에 아버지께 열쇠를 드리고 내가 떠난 후에 문을 잠그면 아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를 거야. 오히려 이 건물이 유명해질 걸. 아버지께는 아무런 피해도 없을 거고 오히려 좋은 일이 될 거야. 수많은 여행자들이 내가 사라진 곳을 보러 올 테니까. 내가 너무 무거워서 도둑이 훔쳐갈 수도 없을 거고 사람들은 이것이 신의 또 다른 기적이라고 생각할 거야. 넓은 세상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지. 바로 이때 대나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 바보 같은 녀석은 또 무슨 엉엉 우는 거야. 거북이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울보일 뿐이잖아. 아니, 하지만 내가 가는 건 싫어. 내가 가는 걸 원하지 않는군. 그렇지. 다른 사람들처럼 말이야. 넌 참 좋은 사람이야. 대체 무슨 이유로 내가 남은 평생 동안 등에 산을 짊어진 채 여기서 고통받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지. 난 내가 날 불쌍히 여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너도 다른 사람들처럼 못됐구나. 여기는 너무 외롭고 같이 놀 친구도 없어. 내가 내 유일한 친구야. 거북이는 크게 웃었어요. 호호. 내가 좋은 놀이 친구가 되어줘서 그런 거구나. 만약 그게 이유라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지. 그럼 나랑 같이 갈래. 나도 친구가 필요하거든. 내가 탈출하는 걸 도와준다면 넌 바로 내 최고의 친구가 될 거야. 하지만 그 태블릿을 어떻게 등에 메고 있지? 대나무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너무 무거워. 간단해. 그냥 문 밖으로 나가면 돼.
태블릿이 너무 높아서 통과할 수 없어. 미끄러져 내려와서 내 거치대 위에 놓는 대신 바닥에 떨어질 거야. 대나무는 거북이와 함께 여행을 떠난다는 생각에 몹시 기뻐하며 거북이의 명령에 복종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녁 식사 후 관리인의 작은 집에서 모두 잠이 든 사이 대나무는 침대에서 살며시 빠져나와 열쇠고리에서 무거운 열쇠를 빼내어 정신없이 절로 달려갔어요. 대나무가 철문을 활짝 열자 거북이는 저를 잊지 않으셨군요. 라고 물었어요. 아니요, 저는 약속을 어기지 않을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래, 준비됐어. 거북이는 그렇게 말하며 한 발짝 내디뎠어요. 비석은 앞뒤로 흔들렸지만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거북이는 계속 걸어가 마침내 못생긴 머리를 문틈으로 내밀었어요. 아, 바깥 풍경이 참 좋군. 거북이가 말했어요. 신선한 공기가 얼마나 상쾌한지. 저기 저 위로 달이 떠오르는 건가. 정말 오랜만에 보는 달이로군. 세상에, 나무들을 좀 봐. 내 등에 묘비를 얹어 놓았을 때보다 훨씬 자랐어. 이제 바깥은 완전 숲이 됐네. 대나무는 거북이가 탈출에 성공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무척 기뻤어요. 조심해, 대나무가 외쳤어요. 태그가 깨지지 않도록 세게 떨어뜨리지 마. 그가 말을 하는 동안 어색한 짐승은 뒤뚱거리며 문 안으로 들어왔어요. 기념비의 윗부분이 벽에 부딪히더니 떨어져 나가 바닥에 굉음을 내며 떨어졌어요. 대나무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어요. 아버지가 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될까 봐요. 겁먹지 마라, 얘야. 이 시간에 우리를 염탐하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대나무는 재빨리 대문을 잠그고 집으로 달려가 열쇠를 열쇠고리에 걸었어요. 잠든 부모님을 한참 바라보고는 친구에게 돌아갔죠. 어차피 오래 걸리지 않을 테고 아버지도 분명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곧 동지들은 넓은 길을 따라 아주 천천히 걸어갔어요. 거북이는 발걸음이 빠르지 않았고 대나무의 다리도 그다지 길지 않았기 때문이죠. 거북이와 좀 더 친해지기 시작한 소녀는 마침내 어디 가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가겠다고. 내가 100년을 감옥에서 보낸 후에 어디로 가고 싶겠어. 당연히 아버지의 고향으로. 이대한 심판쿠와 그의 새 조력자들이 세상을 창조했던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거기 얼마나 멀어요. 소녀는 조금씩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이 속도라면 가능하겠지만 세상에 이렇게 느린 속도로 끝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겠지. 내 등에 올라타. 가는 법을 알려줄게. 아침이 오기 전에 세상의 끝, 아니 세상의 시작에 도착할 거야. 세상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대나무가 물었어요. 저는 지리학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중국을 건너고 티베트를 지나 마침내 그 너머 산맥에 이르러 판고가 그의 활동의 중심지로 삼았던 곳에 도착할 것이다. 그 순간 대나무는 자신이 땅에서 들어 올려지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거북이의 둥근 등껍질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줄 알고 겁에 질려 소리쳤어요. 걱정하지 마, 그의 친구가 말했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있으면 아무 위험도 없을 거야. 그들은 이제 하늘 높이 떠올랐고 대나무는 달빛에 물든 시릉의 드넓은 숲을 내려다볼 수 있었어요. 왕릉으로 이어지는 넓은 흰 길, 아름다운 사찰, 제물로 바칠 소와 양을 준비하던 건물들, 높이 솟은 망루, 그리고 황제들이 묻힌 나무가 우거진 높은 언덕들이 보였어요. 그날 밤까지 대나무는 이 황실묘지의 규모를 알지 못했어요. 거북이가 그를 숲 너머로 데려다 줄 수 있을까? 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들은 산에 도착했고 거북이는 점점 더 높이 거대한 돌담을 넘어 올라가고 있었어요. 거북이가 하늘로 점점 더 높이 올라가자 대나무는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마치 어린 친구들과 빙글빙글 돌며 놀 때처럼 어지러워 땅에 넘어질 뻔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땅까지의 거리가 거의 1마일이나 되었기 때문이죠. 마침내 산을 넘어 넓은 평원 위를 날고 있었어요.
저 멀리 아래로는 잠든 마을들과 달빛의 은빛으로 반짝이는 작은 시냇물들이 보였어요. 바로 아래에는 도시가 있었어요. 어둡고 좁은 거리에는 희미한 불빛들이 보였고 대나무는 한밤중에 물건을 파는 행상들의 외침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기 바로 아래에 산시의 수도가 있네. 거북이가 긴 침묵을 깨고 말했어요. 여기서 내 아버지 댁까지는 거의 320km나 되는데 우리는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지. 그 너머에는 서곡성, 서토성이 있고 1시간 후면 티베트 북쪽에 도착할 거야. 그들은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날아갔어요. 만약 무더운 여름이 아니었다면 대나무는 거의 얼어붙었을 거예요. 실제로 그의 손과 발은 차갑고 뻣뻣했죠. 거북이는 마치 대나무가 얼마나 추운지 아는 듯 더 따뜻한 땅 가까이로 날아갔어요. 대나무에게는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그는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눈을 뜨고 있을 수 없었고 곧 꿈나라로 날아오르고 있었어요. 그가 눈을 떴을 때는 아침이었어요. 그는 거칠고 바위투성이인 땅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멀지 않은 곳에서 커다란 장작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거북이는 냄비 안에서 익어가는 음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호호, 내 아들아. 긴 여정 끝에 드디어 깨어났구나. 우리가 조금 일찍 도착했으니 말이야. 용이 더 빨리 날 수 있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내가 이겼잖아. 안 그래? 불사조조차 날 비웃으며 느리다고 하지만 불사조도 아직 오지 않았지. 그래, 내가 속도 기록을 깼고 게다가 다른 이들은 싣지 않았던 짐까지 싣고 왔단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거지? 대나무가 물었어요. 태초의 땅에 왔습니다. 다른 이가 현명하게 말했다. 티베트 상공을 날아 북서쪽으로 2시간 동안 갔습니다. 지리를 공부하지 않았다면 그 나라 이름을 모를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여기에 왔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충분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세상 창조를 기념하는 연례축제일입니다. 어제 성문이 열려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제 오랜 친구인 용과 봉황은 제 얼굴을 거의 잊어버렸을 겁니다. 저를 본 지 너무 오래되었으니까요. 황제의 위패 아래 묻히지 않은 그들은 참 운이 좋은 짐승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용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있네요. 그를 보니 얼마나 기쁜지. 대나무는 거대한 날갯짓 소리 같은 큰 소음을 듣고 고개를 들어보니 바로 앞에 거대한 용이 서 있었어요. 그는 그림이나 사원의 조각상에서 본 적이 있는 용이라는 것을 알아챘어요. 용과 거북이는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나무가 본 적 없는 기묘하게 생긴 새 한 마리가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대나무는 그 새가 봉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봉황은 야생 백조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부리는 수탉 같고 목은 뱀 같고 꼬리는 물고기 같고 줄무늬는 용 같았어요. 깃털은 5가지 색깔이었죠. 새 친구가 몇 분 동안 즐겁게 이야기를 나눈 후 거북이는 대나무가 어떻게 자신을 절에서 탈출하도록 도왔는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똑똑한 아이로군. 용이 대나무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말했어요. 그래, 정말 영리한 아이로구나. 불사조가 되받아쳤어요. 아, 거북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선하신 심판쿠께서 여기 계시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분은 이 모임 장소에 절대 오시지 않을 것 같아. 분명 어딘가 먼 곳에서 다른 세상을 만들고 계시겠지. 그분을 한 번만 더 뵐 수 있다면 마음 편히 죽을 수 있을 텐데. 들어봐. 용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 중에 누가 죽을 수 있겠어. 넌 마치 평범한 인간처럼 말하는군. 새 친구는 온종일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나눠 먹고 판쿠가 세상을 창조하던 시절 행복하게 살았던 곳들을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들은 대나무에게도 잘 대해주었고 대나무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많이 보여주었죠. 깃발에 그려진 것처럼 사납고 흉포하게 생기진 않았네요. 대나무는 막 헤어지려던 참에 용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새 친구는 크게 웃었어요.
아니에요. 그는 비록 온몸이 물고기 비늘로 뒤덮여 있더라도 아주 괜찮은 친구랍니다. 라고 불사조가 농담처럼 말했다. 작별 인사를 하기 직전 봉황은 대나무에게 기념품으로 길고 붉은 꼬리 깃털을 주었고 용은 소년이 손에 쥐자마자 금빛으로 변하는 커다란 비늘을 주었어요. 어서 서둘러야 해. 거북이가 말했다. 내 아버지가 내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실 거야. 그렇게 대나무는 생애 가장 행복한 하루를 보낸 후 거북이 등에 올라탔고 둘은 다시 구름 위로 솟아올랐어요. 돌아올 때는 왔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날아갔어요. 대나무는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잠잘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는 정말로 용과 봉황을 보았고 앞으로 평생 아무것도 보지 못하더라도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거북이가 빠른 속도로 날아가던 중 갑자기 멈춰섰고 대나무는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느꼈어요. 너무 늦었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비명을 질렀고 자신을 구하려 애썼지만 소용없었어요. 아찔한 높이에서 아래로 굴러떨어지며 몸을 비틀고 곧 닥쳐올 끔찍한 죽음을 생각했어요. 나무 꼭대기 사이로 쏜살같이 지나가며 필사적으로 나뭇가지를 붙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마침내 큰 비명과 함께 땅에 부딪혔고 그의 기나긴 여정은 그렇게 끝났어요. 거북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하느님 판쿠께서 여기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봐, 거북이 밑에서 나와. 사원 안 흙바닥에서 뭐 하는 거야.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걸 모르니? 대나무는 눈을 비볐어요. 완전히 잠에서 깨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챘죠. 하지만 그게 날 죽게 하지 않았어. 아버지가 거대한 돌거북 밑에서 그의 발뒤꿈치를 잡고 끌어내자 그가 말했다. 무엇 때문에 죽었냐? 이 멍청한 녀석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하지만 여기서 어서 나가서 저녁 먹으러 오지 않으면 널 반쯤 죽여버릴 거야. 정말이지, 내가 너무 게을러서 밥 먹기도 싫어하는 것 같군. 저 거북이 배 밑에서 오후 내내 잠이나 자겠다고. 아직 완전히 잠에서 깨지 않은 대나무는 비틀거리며 태블릿 방에서 나왔고 그의 아버지는 철문을 잠갔어요.